19세기 후반기 프랑스 시인 폴 베를렌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샹송 도톤 가을의 노래라는 시입니다. Les sanglots longs des violons de l'automne blessent mon cœur d'une langueur monotone. Tout suffocant et blême quand sonne l'heure, je me souviens des jours anciens et je pleure. Et je m'en vais au vent mauvais qui m'emporte de ça de là, pareil à la feuille morte. 가을 바이올린의 긴 흐느낌이 단조롭고 우수에 찬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모든 것이 숨이 막히고 창백해져 시간이 다가오면 나는 그 옛날을 추억하고 그리고 난 눈물을 흘린다. 난 떠나리 주풍 낙엽과도 같은 나쁜 바람이 여기저기서 내게로 불어오면. 1944년 6월 1일 영국의 라디오 런던에서 이 폴 베를렌의 첫 번째 19절이 흘러나옵니다. Les sanglots longs des violons de l'automne. 가을 바이올린의 긴 흐느낌이. 프랑스의 절반, 북부 및 서쪽 대서양 연안이 나치에 점령된 1940년 이후 영국 BBC의 유럽 안테나를 이용한 라디오 런던은 여기는 런던입니다. 프랑스인이 프랑스인에게 말합니다. 라는 방송 시작을 알리는 말과 함께 다양한 암호화된 문자열을 유럽 전역의 프랑스인과 특히 레지스탕스에게 주기적으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6월 1일 흘러나오기 시작한 폴 베를렌의 시의 이 첫 번째 구절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임박했음을 모든 프랑스인에게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있을 것이니 모든 프랑스인은 그에 맞게 준비하라 라는 뜻입니다. 폴 베를렌의 시의 첫 번째 구절은 6월 4일까지 반복해서 방송됩니다. 특별히 프랑스의 레지스탕스에게 전달될 때는 레지스탕스 전사들은 나치의 철로 시설과 전화선을 파괴하라 라는 명령으로 읽히게 됩니다. 그리고 6월 5일 두 번째 식구를 내보냅니다. Blesse mon cœur d'une langueur monotone. 단조롭고 우수에 찬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이는 나치를 향한 공격이 임박했으며 지금부터 모든 것이 시간 문제임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이 일련의 방송의 핵심은 프랑스인이 해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증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44년 6월 2일 레지스탕스가 주축이 된 프랑스 해방위원회는 북아프리카 알제리의 수도 알제에서 프랑스 공화국 임시정부를 구성합니다. 나치 정부가 무너지고 프랑스가 온전히 수복되면 공식적인 정부로서 모든 권한을 넘겨받기 위해 조직된 것입니다. 이 임시정부는 다음날 6월 3일 공식화됩니다. 임시정부의 수반은 샤를 드골 장군입니다. 이날은 드골 장군이 영국 수상 처칠의 초대로 영국에 도착하기 하루 전이며 긴박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시작되기 3일 전입니다. 시간을 잠시 4년 전으로 돌려보지요. 1940년 10월 나치와의 전쟁에서 패한 이후 프랑스는 나치 점령지역, 즉 북부 및 대서양 연안과 자유지역, 즉 동남부 지역으로 양분됩니다. 자유 프랑스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나치에 부역하며 더구나 유태인 학살 정책에 동조하는 정부이므로 진정한 자유 프랑스라고는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다만 자유지역의 실질적인 지배권은 프랑스인에게 있었던 것 뿐이지요. 이 자유 프랑스 지역의 수도가 비쉬라는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절반의 프랑스를 비쉬 정부라고 지칭합니다. 비쉬 정부의 수반은 필립 베땡 장군이며 그는 해외에서 레지스탕스 운동을 하며 프랑스의 독립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드골 장군과 정적이 됩니다.
빼땡은 제1차 세계대전을 연합국의 승리로 이끄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장군이지만 1940년 독일 침략 당시 프랑스인을 전쟁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 독일과 거래를 합니다. 빼땡이 1940년 6월 22일 독일과의 협정을 맺음으로써 북부 및 대서양 연안의 점령지역과 동남부 자유지역으로 프랑스는 분리되게 되었었지요. 드골은 프랑스인이 전쟁으로 고통을 겪는다 하더라도 온전한 프랑스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독일과 어떠한 협정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빼땡이 나치군이 준비한 서류에 사인을 하기 전인 6월 17일 영국 런던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6월 18일 그는 라디오 런던에서 빼땡이 독일군에 항복한 것은 프랑스의 뜻이 아니며 따라서 모든 프랑스인은 독일군에 대항하여 싸울 것임을 천명합니다. 이 방송을 하기 이전까지 드골 장군은 프랑스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80년 전 오늘 이 라디오 런던의 프랑스인을 향한 전원을 통해서 그는 프랑스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 방송은 독일과의 무역 정부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프랑스인에게 엄청난 각성제가 되었으며 프랑스 전역에서 일사불란하게 레지스탕스 조직이 편성되게 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 때문에 드골은 비시 정부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1944년 6월 5일 자정전으로 해서 6일 연합군이 노르망디 해변을 뒤덮게 됩니다. 연합군은 암호명 넵튠 작전으로 명명하여 노르망디 해안을 5개의 구역 유타, 오마하, 골드, 주오, 수드로 나누어 상륙을 시작합니다. 연합국 쪽에서는 독일군에 대한 기만 작전부터 시작하여 대규모의 공중폭격, 함포 사격 등으로 맹공을 합니다. 히틀러도 이미 거대한 대서양 방벽을 구축한 상태였으며 해변에 쥐레와 말뚝, 금속 장애물, 철선 등을 설치함으로써 상륙을 저지하는 데에 온 힘을 쏟아붓습니다. 독일군의 맹렬한 방어로 연합군의 사상자가 독일군의 사상자보다 10배를 넘게 됩니다. D-Day 당일 독일군 사상자 1000여 명, 연합국 사상자 10,000여 명, 그중 사망 4,400여 명 정도로 집계됩니다. 다행히도 연합군은 노르망디를 중심으로 얼마 후 유럽 대륙 확보의 교두보를 마련합니다. 점점 더 내륙 쪽으로 프랑스의 영토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1944년 8월 25일 파리가 수복됩니다. 8월 31일 프랑스 공화국 임시정부가 파리로 옮겨집니다. 초대 대통령 드골 이후 4명의 대통령이 이 임시정부의 수반이 되는데 이 정부는 1946년 10월 27일까지 지속됩니다. 비시 정부의 수반이었던 빼땡은 독일로 망명하고 이 나치 부역 정부는 1944년 8월 20일 막을 내립니다. 임시정부의 수반인 드골 장군은 비시 정부를 불법적이며 무가치하며 무효함을 해방된 파리 시청의 연설대에서 8월 25일 선언합니다. 1944년 10월 23일 프랑스 공화국 임시정부는 영국, 미국, 소련, 캐나다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프랑스 영토의 완전한 수복은 이듬해인 1945년 5월에야 이루어집니다. 드골은 임시정부로부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공화국 위원들을 해방된 각 지역으로 보냅니다. 정부에서 보내진 위원들은 그 지역 레지스탕스 위원들과 마찰을 빚게 됩니다. 특히 연합군이 아니라 레지스탕스의 활동 덕분으로 해방된 지역인 남서부 및 동남부 사부와 지역에서는 반발이 극심하게 됩니다.
게다가 레지스탕스 조직은 군대의 요소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군대는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기꺼이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불식하기 위해 임시정부는 이 레지스탕스 군대를 프랑스 정규 군대로 편성하게 됩니다. 임시정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연합군이 차지한 프랑스 일부 지역의 미군 중심의 행정에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드골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과 프랑스 국민의 열띤 호응으로 그는 미군이 프랑스를 재점령하여 신탁 통치를 하려는 의도를 불식시키고 온전한 프랑스를 넘겨받는데 성공합니다. 임시정부에서 4명의 대통령을 거친 이후 레옹 블룸 정권이 들어서며 정식 정부로서의 이전을 위한 제반 기틀을 마련하게 되고 제4 프랑스 공화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드골은 그의 생전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1969년까지 약 10년간의 제5공화국 그의 재임 기간에도 그는 한 번도 그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1964년 6월 6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6월 6일의 상륙, 그것은 전적으로 앙글로 삭슨의 일이다. 이 작전에서 프랑스는 완전히 배제되었었다. 그들은 마치 적의 영토에 침입하듯이 프랑스에 상륙하는 작업을 했다. 이것은 프랑스를 또 다른 방법으로 점령하기 위한 서막이었다. 나에게 이 날을 기념하라고 그 누가 주장하는가? 드골에게 있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기념한다는 것은 미국이 자신의 나라를 해방시켜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드골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프랑스는 신발 깔개처럼 취급되어 왔다. 처칠이라는 성주가 드골이라는 지배인을 부르듯이 알제에 있던 나를 런던으로 소환했다. 사실 드골은 노르망디 작전에서 프랑스 레지스탕스 군대가 정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당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고 스탈린과도 만났었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은 프랑스 군대의 참여를 배제했고 처칠은 철저하게 미국 편에서 모든 작전을 구상합니다. 드골은 처칠이 그리고 영국이라는 나라가 미국 대륙이 아니라 유럽 대륙에 속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노르망디 작전이 유럽의 작전이 될 수 있도록 프랑스와 영국이 주축이 되어 미국을 가담시켜야 한다고 설파합니다. 그러나 처칠은 영국은 유럽과 프랑스 편이 아니며 모든 것을 루즈벨트와 협력한다고 분명한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그 때문에 프랑스가 수복된 후에도 드골은 처칠에 대한 분노를 sak일 수가 없었습니다. 참 섬나라 근성은 어쩔 수 없지요. 영국은 지금도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미국에 붙었다가 유럽에 붙었다가 그렇게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나라이거든요. 이 나라가 유럽연합에 속해 있었을 동안에도 자신에게 이득이 될 성식품면 유럽에 속한다고 주장하다가도 돈을 내야 하거나 연합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할 사항 앞에서는 미국 같은 영어권이라고 발뺌을 하곤 했지요. 드골은 프랑스 수복 후 미군이 자신의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루즈벨트가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심이 있는 사람임을 정확하게 간파했고 그래서 프랑스의 운명도 루즈벨트의 손에 들어있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은 1944년 2월부터 5월까지 프랑스 화폐를 마구 찍어내 프랑스 곳곳에 뿌립니다. 이 화폐를 암고 지폐라고 하는데 암고는 Allied Military Government of Occupied Territory, 점령지역 연합군 정부의 약자입니다. 이 프랑화 지폐는 외관상 달러화를 그대로 모방하여 만들어집니다. 이 지폐는 드골이 극단적인 조처를 취할 때까지 나치 점령기 프랑스 망명정부가 발행한 지폐를 대신하게 됩니다. 1944년 6월 14일 드골은 암고 화폐를 위조 지폐로 규정하고 이 지폐의 흐름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암고화가 은행으로 예치되는 족족 거두어들여 시중에 통용되는 것을 줄여갑니다. 거기에는 프랑스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프랑스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만약 내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해방된 것이 전적으로 미국 덕분이라는 말이 될 것이며 이는 프랑스 국민의 나치 저항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패배주의가 스며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는 프로방스 상륙작전을 기념해야 합니다. 프로방스 상륙작전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던 약 3개월 뒤 1944년 8월 15일부터 개시된 작전으로 이탈리아 국경과 멀지 않은 동남부 지방의 발레디혼, 론 계곡, 알프스 부근에서부터 북동쪽으로 치고 올라간 또 하나의 기념비적인 대륙 상륙작전입니다. 이 작전은 프랑스 정규군과 레지스탕스 군대가 연합적으로 주도하여 이끌어낸 나치군에 대한 명실상부한 프랑스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골은 우리가 세종대왕과 이순신을 흠모하듯이 프랑스 사람들이 제일 흠모하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프랑스에 드골이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 우리에겐 김구라는 인물이 있었지요. 미군이 해방된 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은 프랑스에서나 한반도에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이 김구를 선택하지 않고 이승만을 선택했듯이 프랑스 땅에 상륙한 미군, 즉 아이젠하워와 루즈벨트는 빼등 비시 정부의 가장 강력한 하수인인 라발 장군을 프랑스의 수반으로 내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수인들이 독일인의 말을 잘 들었으니 그들이야말로 미국의 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루즈벨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요. 미국에게 있어 레지스탕스 정신으로 뚫뚫 뭉친 고집불통 드골 장군은 골칫덩어리였습니다. 드골을 프랑스의 정계에서 매장을 해야만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작업들이 미국과 독일 간의 일이 되는 것이며 미국이 독일을 상대로 해서 이긴 전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루즈벨트는 드골로 하여금 정권을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다루기 쉽고 순종적인 비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권모술수를 동원합니다. 1944년 8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은 지 2달 뒤 루즈벨트는 히틀러의 하수인인 지루 장군에게 프랑스의 전권을 넘길 의사를 전합니다. 루즈벨트의 이 계획은 CIA 국장인 덜스와 파리 주재 히틀러 대사 아베츠 그리고 비시 정권의 제2인자인 프랑스의 라발 장군 사이에서 이루어진 밀약으로부터 태동됩니다. 루즈벨트가 프랑스 하수인으로 두려고 했던 라발 장군은 히틀러 정권 아래 최악의 부역자였습니다. 라발은 레지스탕스 소탕하는데 혈안이 되었고 자유지역에 거주하는 엄청난 수의 유태인을 점령지역으로 보내는 데에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드골은 자신의 장군들과 국민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연합군이 원하는 것은 프랑스의 해방이 아니라 오로지 독일군을 무찌르는 것이라며 프랑스 국민들, 특히 파리 시민들의 능동적인 개입을 호소합니다. 그는 특히 프랑스 국민들이 스스로 패배주의에 빠져들어 수동적으로 해방을 받아들이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강력한 전언을 끊임없이 내보냅니다. 프랑스의 해방은 프랑스인 스스로가 쟁취해야 하는 것이라는 그의 호소는 주효했으며 그는 곧 정권을 잡을 국가 수반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보십시오. 해방 전후의 상황에 있어서 프랑스와 우리 한반도 너무나 닮아 있지 않은지요. 미국은 그들이 우리 한반도에 전권을 행사했던 것처럼 프랑스에도 똑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프랑스가 스스로 주도권을 잡는 데 성공했고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복잡하고 다단계적인 요인들이 실타래처럼 엉망으로 뒤엉켜진
한반도를 프랑스의 상황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닮았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달랐던 해방 전후의 두 나라는 충분히 비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프랑스의 나치 점령 기간은 겨우 5년입니다. 우리의 35년과 비교할 바가 아니지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지 약 10년 동안에는 패배주의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틈이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10년 후 3.1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났지요. 그리고 열심히 독립을 외치면 독립이 될 줄 알았었지요. 윌슨이 말한 민족 자결주의가 이론이 아닌 실천 행동인 줄 착각만 하고 있었었지요. 하지만 20년대가 가고 30년대가 가고 그리고 40년대를 맞았습니다. 독립운동가의 한 거 위에는 거국적이고 전 국민적인 운동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가슴에 일본에 대한 패배주의가 자리 잡았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일본에 대한 지배를 당연시하며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따라서 해방도 누군가가 부여해 준 것을 받는 수동성에 머물게 된 것이 아닐까요? 드골이 자신의 국민에게 기필코 자리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고 설파했던 바로 그 부분이지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난세의 프랑스 땅에는 아주 특출난 지도자 한 명, 오로지 단 한 명의 영웅만이 나타나게 됩니다. 샤를르 드골이라는 키가 2m에 육박하는 1944년 당시 54살의 레지스탕스 두목이었지요. 그래서 국민들의 모든 역량을 한 사람에게로 집중시킬 수 있었고 드골은 성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상황은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지도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똑똑하고 따라야 할 인물이 넘쳐났습니다. 국내에 여운형이 있었고 해외에는 임시정부파 김구와 미국을 등에 업은 이승만이 있었습니다. 사회주의 혁명을 부르짖은 박헌영, 김운봉도 특출난 인물들이었습니다. 좌우 공존을 설파한 김규식도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하나의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제각각 자기가 흠모하는 대상으로 흩어져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더 처절한 것은 지도자들이 정적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참상이 빚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요소를 더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성의 차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치 청산과 친일 청산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초래하게 됩니다. 프랑스 국민은 해방 직후, 그것도 파리가 해방되던 바로 그날 8월 25일부터 이듬해 봄까지 나치 부역자 청소에 적극적으로 가담합니다. 이 기간 동안 즉결 처분으로 약 10만 명의 부역자의 목이 달아나게 됩니다. 큰 부역자들은 나라에서 재판으로 해결할 것이지만 그리고 정식으로 나치 전범재판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작은 부역자들은 국민이 알아서 처단했던 것입니다. 처형의 3분의 2 정도가 레지스탕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국민들의 나치 부역자 청소는 드골에게 엄청난 권력을 부여하는 데 일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책이 정착할 틈이 없었고 드골은 성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 국민이 우리보다 더 잔인한 국민성을 지닌 것일까요? 우리 국민이 프랑스보다 더 유순한 국민성을 지닌 것일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의 지도자들은 일본인과 부역자를 죽이지 못하도록 했지만 프랑스 지도자들은 부역자 학살을 모른 척하고 묵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차이는 또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드골이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심어준 독립정치에 대한 능동성은 이 부역자 청소에 대한 능동성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본은 여운형에게 전권을 넘겨주는 대신 일본인이 한국인에 의해 학살되지 못하도록
연형과 일종의 신사협정을 맺은 후 달아납니다. 이 문제는 연구를 하면서도 제게 엄청난 의문부호를 가져다 주는 분야입니다. 이 나치 정화운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더 자세한 연구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오늘 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복과 입기 띠부리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의 먹과 누리와 먹물이랍니다.